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할 텐데요. 오늘은 박종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잘 지지되는 듯 했지만 저희 녹화 시간 기점으로 간밤에는 변동이 좀 크게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짚어볼게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같이 올라오면서도 얘기했다시피 뭔가 좀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시장 장세 가운데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두 가지 정도로 이제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람 잘 날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니까 그 지표들을 빠르게 좀 제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면서 물가가 잘 잡혀가고 있다. 이런 시그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또 지정학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가 공격을 하면서 뭔가 또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미 증시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또 흡수를 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국면은 뭔가 더딘 시장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과거와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도 받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은 비트코인이 과거에는 뭐 5%는 뭐 너무 가볍고요. 10%, 15% 조정을 받는 경우들도 꽤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대세 상승장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어떤 이슈가 나타나도 뭐 3%, 5% 정도에서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뭔가 어떤 악재에 대해서 방어도 잘 하고 있지만 그만큼 상승도 많이 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고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들어갈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장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화 시간 기점으로 가격을 한 번만 짚어보자면은 저희가 또 시장에서 그 전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요. 비트코인이 현재는 10만 3천이고 이더리움 쪽 기대감도 바로 어제만 해도 굉장히 많이 모아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낙폭이 10%나 떨어지게 되면서 2,400달러 선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시장과의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좀 짚어보고 싶어요. 어떤 점들이 좀 변화가 됐을까요? 네, 일단 과거 시장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부분들은 바로 가장 가까운 대세 상승장이죠. 2021년 당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와 지금의 제도적인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는 거는 결국은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고 기관들은 이렇게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은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바로 매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자체를 매집하는 것들은 커스터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기관들은 그 대체 자산으로서 어떤 거를 계속해서 매집을 했느냐?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집을 했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그것과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요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사는 곳에는 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데 비트코인을 산 회사를 사려는 사람들은 많이 인산인을 그렇네요. 이룬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스트레티지를 비롯해서 요즘에 뭐 메타플래닛이라든지 각종 나스닥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니까 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잘 됐네 하고 이 회사들을 오히려 매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대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트렌드들이 많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은 시장에 어떤 악영향, 뭐 악영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떤 현상들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이 자본이 나스닥에 계속 묶인다는 거죠. 그러면 나스닥에 묶인 자본들이 뭔가 매도가 돼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냐? 그거는 가능성이 좀 낮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매집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소량 매도를 하고 이 금액으로 알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이 자본 순환들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그 자본 순환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사면서 ETF와 이 회사에 의해서 잘 유지가 되지만 알트코인은 그만한 수요가 오히려 과거 대비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트코인 대비로 저조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보여주신 그런 그림상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대비해서 당연히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의 수급이 몰린다라는 것 비트코인에겐 좀 안 좋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해석하는 시선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것과 대비했을 때는 기업 차원에서 재무 전략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훨씬 더 신중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장기 보유의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호재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뒤에서 온체인 지표 통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 결국은 기관이나 기업들이 이렇게 매집을 이어간다는 거는 공급 충격을 장기적으로는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 수요가 아주 많이 쪼그라든 상태지만 공급이 계속해서 같이 줄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만 더 나오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에는 크게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쪽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또 예전에 ETF에 수급 많이 몰렸을 때도 이 현물 시장 수급을 빼앗기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시장에 나왔었는데 일단 이 사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뷰로 봤었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수요를 나타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알트코인 쪽에 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알트코인 시즌이 이번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저도 그 얘기를 정말 이제 오래 전부터 들었던 것 많이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되는 사실들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들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텐데요. 장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과거 대비로 했을 때 알트코인 사이클이 달라진 부분들 사이클이 달라졌다는 거는 큰 흐름보다는 디테일에 좀 더 집중해 봐야 되는데요. 디테일이 달라졌느냐 달라지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시그널 상으로도 달라진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2021년도 대세 상승장을 보면요. 알트코인의 연 평균을 갖다가 좀 환산을 해가지고 이어 인덱스 지수를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가 75 이상을 갖다가 알트코인 시즌으로 보는데 이어 인덱스 즉 연간 인덱스에서 75를 넘어섰던 구간이 3번이나 포착이 됐었고 특히 2021년에 접어들기 전에도 이미 이 구간들을 터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2025년도가 중반에 이제 거의 다가가고 있고 중반에 이미 와 있죠.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그 구간들과는 거리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현재 시점에서 디테일한 국면에서 알트코인의 자본이 과거 대비로는 월등하게 실리지 않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달라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나 이어 인덱스 외에도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지표 중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가 있죠. 즉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점유율들, 즉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2021년도 대세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 장세가 이렇게 짧게 탁 치고 나서 바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자본이 좀 빠르게 알트코인으로 흘러간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현상들과 일맥상통하게 되는데요. 앵커님도 질문 주셨지만 결국은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트코인을 매집한 기업에 대한 이 기관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비트코인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공급량 자체가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 자본들이 알트코인으로 순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알트코인 시즌이 안 올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저는 디테일이 달라졌지만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보는 관점의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기관의 자본이 더 많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자산들에 몰려갈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2021년도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기관 자본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았죠. 그럼에도 알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커브 파이낸스를 제가 예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2021년도에 대세 상승장 정점을 찍었던 구간 대비로 가격이 마이너스 97% 상태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이때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도 그렇고 가격이 월등하게 낮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기관 자본에 의해서 상승이 됐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본의 흐름들이 이제 하나의 유행처럼 즉 기업을 매집하는 이 움직임들이 하나의 유행처럼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는 알트코인의 투기 자본이 더 본격적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또 들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 이 매집한 기업들을 기관들이 매수하는 이유는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가 좋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대비로 스트래티지가 더 월등하게 가격 상승이 좋았고 메타플래닛 같은 회사들도 더 월등하게 좋은데 최근에 비트코인을 매집한 회사들 중에서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샘러 사이언티픽이나 이런 회사들이 기대만큼 못 미치는 주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효과를 누리고 있는 만큼의 이제 수혜를 못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투기 자본은 자연스럽게 돈이 더 되는 것들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대안으로서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알트코인 시즌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한시름 놓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번에 알트 시즌이 없는 건 아닐까.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는 게 네. 과거처럼 모든 알트코인의 우죽순 되는 시기는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지나간 게 맞는 것 네. 같습니다. 자본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거 대비 알트코인의 수가 월등하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될 놈만 된다. 약간 이런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될 코인들만 상승할 거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 쪽에 관해서도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프로젝트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재단 쪽에 관해서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전 불장들에서는 알트코인들이 정말 우후죽순 알트코인이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한 번씩 이렇게 돌았었죠. 한 번은 꼭 돌아왔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게 뭐 시장이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고요. 지금 시장은 알트코인이 옛날에 제가 예전에 저희 채널에 출연했던 그 거래소 리서치 총 담당하셨던 분이 했던 표현 중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알트코인은 아사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2021년도 보면은 도대체 왜 오르는지 모르고 가격이 막 오르는 움직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알트코인의 상승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뭔가 비이성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갈만한 코인들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뭔가 매출이 명확하거나 아니면은 예치 자금이 명확하거나 혹은 변동성에서 뭔가 펀더멘털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곡점들이 발생하거나 이런 코인들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에 비정상적이었던 시장이 이제는 뭔가 합리적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는 정말 펀더멘털에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시장 변수들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가 녹화 시간 기준으로 이제 간밤에 큰 지정학적 이슈가 있기도 했었는데 시장의 상승 혹은 큰 하락을 일으킬 만한 그런 변수가 있다면 미리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까지 집중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관세 협상 관련된 부분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에서 히토류 관련된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하워드 루트닉이라고 미 상무장관도 그렇고 뭐 재무장관도 마찬가지인데 모두가 언론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협상이 잘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 사이에 구체적인 결과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뭔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의 여지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현충일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가격이 조정을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가 갈등이 있었죠. 그런 이슈들도 가격에 반영이 됐었는데 둘의 어떤 화해 국면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한 발 물러서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럼 화해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뉘앙스를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워낙에 저명한 인사들이고 이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가격에 뭐 장기적으로 반영이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시장을 단기적으로 흔들기에는 또 어떤 소스로서 활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감세 법안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시점으로 했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소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일단 알트코인 시장의 흐름들을 뭔가 변화의 국면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슈들보다 유동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이슈이긴 하지만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 이슈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SEC의 규제 완화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게 폴 애킨스라고 SEC 위원장이 원탁 회의에서 디파이는 별도다. 디파이에 대한 규제는 전통 금융과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유니스왑부터 해서 에이브 같은 이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가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SEC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 디파이라든지 RW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규제 방향성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여지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중요한데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죠. 다음 주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데 뭐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지나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시점에서 이번 6월 달에는 금리 동결이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만 7월 달에 어떤 식으로 힌트를 줄 것인가?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발표된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고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좀 강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에게 멍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금리를 아직까지 내리지 않고 또 국가 그러셨네요. 경제를 네. 망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뭔가 좀 완화된 발언이었는데 이번에는 멍청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풀어내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이 부분들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관과 기업의 채택인데 2025년 들어서 기업의 채택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흐름들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랑 SEC의 스탠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저희 이제 녹화 시간 기점으로는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또 어떤 스탠스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기관과 기업의 채택, 수급들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스테이블코인 쪽에 관해서는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국내도 사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관해서 뜨겁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좀 글로벌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우리가 글로벌 상황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상황들은 다음 주에 한번 또 우리가 방송에서 한번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미국의 상황들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이슈들에 의해서 관련 주들이나 아니면 관련 코인들이 또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가령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카이아 같은 코인들도 많이 좀 반등세를 보였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가장 주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자체가 통과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통과에 대한 기준들이 일단 지금 상원의 본회의 표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많은 방향성들이 또 나오게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통과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뭐 많은 능선을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화답을 하면서 가격이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원에서 공화당에서는 뭐 워낙 적극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원에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너무 지금 암호화폐 산업을 가지고서 뭔가 본인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란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들이 긴급하게 뭔가 중대한 내용을 발표할 게 있다라고 또 선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복잡하게 지금 미국 정재계에서 얽혀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 여부들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감을 더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월등하게 상승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법안이 통과됐을 때 더 본격적인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된 어떤 움직임들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파급 효과들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SEC도 전체적으로 스탠스 자체를 뭔가 시장에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폴 애킨스가 디파이는 전통 금융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디파이 프로토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디파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어떤 사기를 치거나 어떤 행동들이 나왔을 때 디파이 프로토콜 자체의 잘못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어떤 훌륭한 도구인 것이지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책임까지 다 진다라고 하면은 금융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찬가지인 거죠. 폰지 사기가 발생하면은 금융이 잘못된 거야. 금융을 없애버려야 돼.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입장들이 많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들을 같이 살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여전히 우호적인 관점들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파이 산업을 지지하는 게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나온 사례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또 사례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파이 관련한 코인들이 이제 일부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디파이 시장이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시그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다양한 또 지표들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 부분을 일단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중요한 온체인 지표들을 가지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온체인 지표라고 하는 거는 거래가 아주 크게 움직이는 것들을 감지를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차트 관점에서는 차트를 좀 단기적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한데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더 용이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전체적인 지표들을 볼 텐데요. 최근에 이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한 이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시장에서 공급이 완전히 긴축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중앙화 거래소에서 보유 중인 이 물량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화 거래소에서 개인의 하드 월렛으로 콜드 스트래티지로 계속해서 옮기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보였는데 그런 가운데서 OTC 마켓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장외 거래이죠.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큰 물량들의 거래는 장외 거래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채굴자들과 연결된 장외 거래 지갑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 역시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시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시장의 공급량 자체가 극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펀딩 레이트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면서 저조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저조했다. 수요가 별로 나오지 않았다. 즉 선물 거래 수요가 별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의 상승세를 견인한 것은 현물 위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고 아직까지 과열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다. 즉 수요는 부족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앞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 차트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공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뭐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아도 그 답들을 좀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이제 개인이 지금 좀 조용한 시장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을 많이 했고 또 방송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개인의 수급이 이제 들어와 준다면은 우리가 또 시장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되는 시점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어떤 기폭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전고점을 넘고 나서 아직까지는 좀 더 가야 됩니다. 포모 현상이 와야 어, 좀 들어오죠. 포모가 와야 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 개인 투자자들을 자극할 만큼 그 정도의 포모는 오지 않았고 그 정도 가격 구간은 아직까지 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고 작년에 두 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특정 가격 구간을 넘고 나니까 또 폭발적으로 예.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패턴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또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일단은 우리가 또 시장에 변수를 줄 수 있는 모멘텀 그리고 추가적인 리스크까지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함께 해봤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뉴스룸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